안녕하세요. 스페인 역사문화 세미나 13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황금세기 그 문학과 미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좀 더 전공해서 자세하게 그 배울 기회가 있을 거라서 굳이 우리 수업에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미술도 아마 그 스페인 미술 전공하신 교수님, 제가 그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요. 한테 직접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자세하게 배우고, 오늘은 대표적인 작가 이름 정도만 언급하는 걸로 할게요. 먼저 스페인 황금세기 미술의 시작은 엘 그레코부터 시작이 됩니다. 엘 그레코. 제가 여기 연도를 적어놨는데 뭐 그 중요한 건 아닌데 당시에 유명했던 그 스페인 황금세기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죠. 뭐 황금세기뿐만 아니고 스페인 문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 아니면 어떤 세계 문학에서도 가장 위대한 작가였던 세르반테스와 비교를 해보면은 나이가 대충 어떤가 싶어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레코가 4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르반테스가 6년 늦게 태어났고 죽는 것도 아마 비슷한 나이에 죽었죠. 그리고 또 세르반테스 하면 또 같이 언급되는 작가 있죠. 영국의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 보면요. 우연인지도 모르지만 태어난 연도는 달라요. 셰익스피어가 64년도죠. 좀 늦게 태어났지만은 똑같이 1616년에 죽습니다. 다들 그래서 바로 그 16, 17세기 스페인뿐만 아니고 유럽의 어떤 유럽 예술의 황금세기 시대 때 대표로의 활동했던 대표적인 작가들이죠.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다들 활동을 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연도를 한번 적어봤어요. 자, 엘 그레코는 그래서 엘 그레코라는 어떤 그 필명이라 그럴까요? 그 본명은 아니겠죠. 본명은 아닌데 바로 그리스인입니다. 이름에서도 나오다시피 그리스인이에요. 그런데 당시 유럽에서 가장 부자 국가가 스페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는 그렇죠. 예술가는 그렇죠. 뭐 화가 같은 경우도 자기 그림을 인정해주고 자기 그림값을 비싸게 팔 수 있는 곳에 와서 활동을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스페인을 오게 된 겁니다. 특히 그 스페인 당시 스페인 필리페 2세 때 그 궁전 안에 들어가서 궁정화가 되는 꿈을 꿨지만은 결국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똘레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똘레도에 가면은 엘 그레코의 대표적인 작품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밑에 두 개 작품을 제가 언급했는데요. 가슴에 손을 얹은 기사 말고 오르가스 백작의 장례 다음 시트에서 아마 우리가 그걸 보게 될 겁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가슴에 손을 얹은 기사죠. El Caballero de la Mano en el Pecho 라는 그림이 있고 톨레도에 가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레코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El Entierro del Conde de Orgaz. 오르가스 백작의 뭐 장례, 뭐 매장이차 이 작품인데 이 작품의 밑부분을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 밑부분을 다시 좀 크게 확대한 부분이 자, 그 밑부분을 자세하게 확대한 부분인데요. 자, 여기 오르가스 백작의 이제 장례식이 진행되는 거죠. 자, 근데 보면 뒤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 화가 본인, 즉, 엘 그레코가 있습니다. 대충 감 잡히죠? 누군가, 제일 잘난 척 하는 사람이겠죠?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왜 굳이 자기를 여기다 잡아 있는지, 뭐 하나, 뭐, 당시에는 이렇게 그 화가 본인이 들어간 작품들이 이렇게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예? 자, 어쨌든, 자, 이 그림 한번 잘 감상하시고,
자, 그 다음에 스페인 문학에서 세르반테스가 있다면 바로 스페인 미술에서는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있다고 그러죠. 바로 펠리페 4세. 디에고 벨라스케스 그러면 항상 언급되는 사람이 펠리페 4세입니다. 펠리페 4세의 단짝이었던 궁정화가 굉장히 친했다고 그러죠. 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디에고 벨라스케스는 바로 리얼리즘이죠. 스페인 어떤 화풍, 스페인 문학도 그렇고 스페인 예술의 특징을 한마디로 한다면 바로 리얼리즘이죠. 리얼리즘. 그런데 바로 당시가 16, 17세기 스페인 황금 세기는 바로크 시였거든요. 바로크 예술입니다. 바로크 리얼리즘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굳이 이제 이론가들이 이렇게 언급한 걸 보면은 뭐 제 말 아니에요. 현실의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우리가 리얼리즘 그러면 이제 하기야 뭐 리얼리즘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얼리즘이라고 사진처럼 찍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진을 찍더라도 그것이 앵글에 따라서 그게 현실이 왜곡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뭐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크 리얼리즘이라는 건 현실의 단순한 어떻게 사진적인 재현이 아니라 인간의 복잡한 내면 심리와 현실이란 것이 다 그 그림에 드러난다는 거죠. 그걸 다 포함한 그런 리얼리즘이다 라는 건데, 바로 벨라스케스의 대표적인 작품은 여러분 텍스트에도 나오는 바로 궁녀들이라고 되어 있죠. 라스 메니나스입니다. 라스 메니나스 궁녀들인데 봅시다. 자, 스페인의 가장 대표적인 화가 벨라스케스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바로 궁녀들 라스 메니나스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 텍스트를 한번 정독해서 읽어보시고, 아까도 말했지만 또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공 수업의 일환으로 아마 또 직접 미술을 전공한 교수님하고 공부를 하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한번 감상하고, 자, 여기다 한번 보세요. 화가가 또 빼쩍 얼굴을 내밀면서 굳이 또 자신의 존재감을 또 드러내죠. 자, 뭐 아까도 말했지만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모르겠습니다. 왜 얼굴을 저렇게 굳이 드러내는지. 자, 여러분 텍스트로 검토하시고 계속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텍스트의 황금 세계의 역설, 영어의 파라닥스죠. 스페인어는 파라독합니다. 파라독화. 자, 황금 세계의 역설이 뭐냐? 나라는 망해가는데 문학과 예술은 전성기를 이룹니다.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아요? 나라가 망한다는 거. 돈이 없는 겁니다. 국민들은 살기 힘들어져요. 그런데 문학과 예술이 꽃을 피운다? 자, 왜 이런 역설의 현상이 일어나냐?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텍스트는 두 가지로 해석을 했네요. 첫째, 근대의 개막기다. 바로 스페인의 몰락기는 바로 이어져 근대의 시대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어찌 보면은 스페인 근대는 이사벨 여왕 1492년에 이사벨 여왕이 스페인을 통일하면서부터 스페인은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잖아요. 자, 그런 시기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의 사고의 지평성이 넓어졌겠죠. 일단 땅덩어리만 하더라도 신대륙이 발견되고 저 바다 건너 전설이 꿈이 눈앞에 그냥 바로 현실이 된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인간의 어떤 사고력은 더욱더 넓혀지게 돼 있어요. 시야도 넓어지고 지적인 상상력도 더 한계가 끝이 없이 더 펼쳐지게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술적 상상력도 꽃을 피웠다고 보는 의견도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이런 몰락기, 경제 침체로 인해서 부자들은 투자를 하지 않고 자본을, 즉 가지고 있는 돈을 그냥 쓰는 겁니다. 어떻게 쓰냐? 뭔가 투자를 해서 새로운 거를 상품을 만들어내는 데 투자를 하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향락을 위해서,
뭐 그게 지적 향락일 수도 있고 뭐 육체적인 향락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몸과 마음이 합쳐진 결과물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자, 그래서 몸과 마음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죠. 바로 그러면서 문학과 예술이 꽃을 피우게 되는. 또 뭐 그런 사정일 수 있고 또 그 결과로 인해서 물론 결과론입니다. 이러한 사치스러운 문명은 경제 실패의 신호이자 결과이다. 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거꾸일 수도 있죠. 경제가 실패를 하기 때문에 가진 자들은 더욱더 향락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일 수도 있고 동기일 수도 있다. 출발일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따가 우리 마지막 시트, 자, 과제에 다시 등장을 할 겁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자, 여러분 책의 왜 뒷부분 내가 여러분한테 읽어보라 그랬는데 이 신비주의 문학은 조금 중요한 부분이라서 조금 제가 언급할게요. 예? 신비주의 문학, 신비주의, 미스티시스 뭐죠? 리테라투라 데 미스티시스, 뭐 신비주의 문학. 뭐 각 나라마다 신비주의 문학은 다 있었지만 스페인에서 자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 신비주의 문학은 스페인의 반종교 개혁과 굉장히 아주 중요한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콘트라 레포르마죠. 반종교 개혁, 콘트라 레포르마. 그야말로 저기 뭐죠? 위쪽 유럽 위쪽에서부터 그냥 내려오는 종교 개혁의 세력을 완전히 차단하고 쉽게 말해서 세국 정책이죠. 가톨릭을 지키기 위한 세국 정책을 펼치는 거죠. 그런 콘트라 레포르마인데 바로 콘트라 레포르마죠. 그래서 종교 개혁에 반하는 거죠. 종교 개혁에 맞서는 거죠. 그래서 반종교 개혁이 되고 또한 어떠한 성격이냐면 또 레포르마의 성격도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물론 북쪽에서 시작된 북유럽에서 시작된 어떤 그런 종교 개혁과는 성격이 다르지만은 가톨릭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청산함으로써 캐톨릭을 새로이 개혁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 위에 그 프로테스탄트, 그렇죠? 기독교들이 그냥 내려오는 거는 바로 캐톨릭을 그냥 그냥 무너뜨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금하죠. 우상 숭배를 금하죠. 근데 바로 스페인의 그 반종교 개혁은 캐톨릭 교회의 개혁이라는 성격도 있다는 거. 자체 개혁이죠. 자체 개혁.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 캐톨릭은 더욱더 청빈. 그러니까 캐톨릭이 결국 왜 문제점이 되죠? 결국은 캐톨릭의 문제점은 성직자들의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성직자들이 그쵸? 결국은 세속화되는 게 문제점이에요. 세속화돼 가지고 사치와 어떤 그런 유혹에 빠짐으로써 그 깨끗함이 더러워진 거죠. 깨끗함이 더러워진 거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좀 극단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개혁을 위해서는 좀 더 급진적이죠. 조금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그런 소위 말해 혁명가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썩은 거를 도려내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메스를 잡는 그런 의사가 필요하죠. 그런 혁명가들이 어쩌면 혁명가들이에요. 여기에 대표적인 혁명가가 그 산타 테레사 데 헤수스 데 아빌라입니다. 아빌라 바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시간 정도 올라가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내륙 도시죠. 아빌라에서 출생한 산타 테레사 데 헤수스라는 수녀는 이미 조금 극단적으로 그 수도원 생활을 강요하는 겁니다. 수도원 생활을 강요하고 또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십자가 산후안 델라 크루스
산 후안 델라 크루스라는 수사도 어떤 그런 카르멜파, 카르멜이라는 파의 어떤 그런 내부 청소를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내부 청소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문학이라는 장르를 자신들의 어떤 그런 철학이라든가 종교 방향을 표방하는데 문학을 이용했어요. 특히 뭐 주로 이제 시였죠. 시. 그래서 그들의 그 문학 작품, 특히 시작품들을 신비주의 문학이라고 하는데 이 신비주의 문학의 특징은 왜냐하면은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신비주의 문학의 내용은 보면은 기도를 그러니까는 어떤 현실의 유혹을 벗어나가지고 오로지 참된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쵸? 하느님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의 순간을 막 글로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징이 문법적인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황홀한 순간, 신과의 만남을 황홀한 순간을 그 뜨거운 순간을 확 적다 보니까는 문법적인 오류가 막 나오는 거죠. 그렇겠죠. 특별 특징이 문법적인 오류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작품들이 다 2단이 돼가지고 막 태워지거든요. 불로 태웁니다. 왜냐하면은 그 순간에 그래서 하느님이란 말만 빼버리면은 너무 좀 뭐라 그러죠? 야릇한 요즘 같으면 입에 올리면 걸릴 듯한 뭐 그러한 내용들의 연결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야말로 멜로입니다. 아주 진한 멜로가 되는 거지. 멜로의 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야말로 뭐 주님을 하느님을 모욕했다 해가지고 나중에 다 불러 태워지고 이단으로 몰리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직자로 이제 다시 이제 인정을 받게 되죠. 자, 그렇게 말해서 그래서 특히 그래서 이 신비주의 문학 그러니까 신비주의를 길을 걸었던 그런 성직자들이 굉장히 험난한 삶을 살았고 그런 험난한 삶이 문학 작품에 잘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그래서 스페인 어떤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로 우리가 그 피카레스크 작품을 뽑는다면 신비주의 문학 또한 스페인의 대표적인 어떤 문학 장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니까는 이름 정도는 좀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제가 좀 있으니까 자, 코로나 때문에 마음도 좀 심란할 건데 자, 그림 자세히 보면서 상상을 하면 자, 상상의 글을 적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형식은 좋아요. 형식은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십시오. 자,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자, 건강하게 즐겁게 잘 보내고 다시 만납시다. 차오. 자, 과제는 다음 여기 두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글로 써서 제출하면 됩니다. 날짜는 6월 10일까지고 기간 넘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 메일로 보내면 되는데 자, 그럼 어떤 글을 쓰냐? 1번 뭐 그대로 자, 생각나는 대로 쓰는데 오로지 자신의 관찰과 창조적인 상상력만으로 글을 쓰는 겁니다. 역시 어쨌든 스페인 황금세기의 대표적인 화가들의 그림입니다. 뭐 천재들의 그림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써야 되겠죠? 뭐 천재스럽게 써야 되겠죠. 그 어떻게 천재적인 글이 됩니까? 바로 여러분만의 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글, 여러분만이 쓸 수 있는 글, 그 어느 누구도 쓸 수 없는 여러분만이 쓸 수 있는 글, 그게 여러분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그냥 한번 어떤 편견도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뭐 자꾸 보면 글 쓰면 자꾸 인터넷 같은 걸 참조하는데 어떤 것도 보지 말고 그냥 오로지 그림만 보십시오. 오로지 그림만 쫙 보세요. 한 5분 10분 보세요. 한번 그냥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대화를 한번 나눠봐요. 그러면은 뭔가 여러분만의 컨셉이 잡힐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궁금하네요. 자,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겁니다. 편하게. 여러분, 숨 쉴 때 편안하죠? 그렇죠? 가장 편안하게 하는 게 숨을 쉬는 거잖아요. 숨을 쉬는 것처럼 글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글을 잘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한번 그림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림과의 대화. 아니면 그 그림을 그린 작가와의 대화도 뭐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그 그림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글입니다. 요즘 뭐 글 쓸 일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잠시 틈 좀 내가지고 모르겠어요. 뭔가 여러분이 그동안 잘 안 해보던 거를 한번 이 기회에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과제 냈으니까 너무나 미워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뭐 차분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다음 주에 만날게요. 수고들 많았어요.